안녕하십니까. 여행과 세계사 인문학의 두레박 인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계실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휴머니스트 또는 리버럴 아트, 즉 인문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주춤하지만 교양 프로그램의 단골인 인문학의 발전 과정과 개념의 변화 및 역할과 기능 그리고 위기와 열풍 순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 소피스트의 파이데이아와 플라톤의 아카데미를 기원으로 로마 공화정 때 키케로의 후마니타스로 계승됩니다. 신중심의 중세에는 교육마저 교회가 담당하여 대학은 인간 중심 대신 아트 리버럴 7개 자유교과 즉 논리, 수사학, 문법의 3학과 수학, 기하, 음악, 천문학 등의 4학 등 7개의 필수 교양을 중시하여 매우 현학적으로 흘러 현실과 동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14, 5세기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상공인 계층이 성장하면서 실제 생활과 사업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학문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탈리아의 페트라르카 등 인문주의자들은 중세의 신중심의 부정적 인간관을 극복하면서 로마 키케로의 후마니타스, 즉 인문학을 다시 수용하여 교양을 위한 학문, 스투디아 휴머니타스 또는 인간의 정신을 고귀하고 완전하게 하는 학문이라는 개념으로 휴머니타스라고 하는 용어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학은 인간과 고전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어서 문법, 수사학, 시, 역사, 도덕, 철학, 고대 그리스어 및 라틴어 연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메디치 가문의 리더 코시모 데 메디치는 1463년 인문학의 발전을 위해서 대학이 아닌 플라톤 아카데미를 부활하여 인문학자와 예술가들이 함께 모이는 학문의 공동체를 재건함으로써 인문학과 르네상스 및 근대 정신의 사상적 토대를 다시 마련합니다. 17세기 이후 갈릴레오, 뉴턴 등 근대 과학의 발달과 고전학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면서 자연학과 인문학이 분리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18세기 고전 문헌 연구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인문학의 수학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19세기경 인문학의 정체성을 찾게 되면서 사회과학과도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정신과학, 인간과학으로 지칭되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편된 대학의 학제에 따라서 일반 교양 과목을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으로 나누나 분야는 나라마다 각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철학, 문학, 역사나 예술, 일반 등을 뜻하며 심리학은 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속에 넣는 데 반해서 프랑스에서는 사회과학과 사학, 철학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정신과학, 사적 문화과학 등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후메니테스와 리버럴 아트는 다같이 인문학을 의미하지만 주로 쓰였던 시기와 개념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휴메니티스는 플라톤의 아카데미를 기원으로 한다면 리버럴 아츠는 그리스 소피스트의 파이데이아를 기원으로 하고 휴메니티스가 로마의 키케로의 스투디아 후마니타스를 기원으로 한다면 리버럴 아츠는 중세 대학 교과과정 또는 교육제도를 근간으로 합니다. 휴메니티스가 인간 중심의 사람을 탐구하는 학문이라면 리버럴 아츠는 그리스 소피스트들이 지식 전수가 아니라 논쟁의 무기를 제공하여 토론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한 것에 근원을 둡니다. 고전적인 의미의 인문학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공부를 뜻했지만 근대 학문 체계가 형성되면서 인문학의 각 분야들이 전문화되었고 인문학은 인문적 교양을 뜻하면서 동시에
특정한 전공 분야를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대학에서 인문학 공부도 대학생이라면 갖춰야 할 인문 교양 공부와 전공자를 위한 인문학 전공 과정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현대적 의미의 리버럴 아츠는 폭넓은 교양의 기초를 튼튼히 하겠다라고 하는 학부 중심의 대학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반대로 대학원 중심 대학은 연구 중심 대학이라고 부르고 카이스트처럼 최근에 강조되고 있죠. 또한 서양식 인문학의 근원을 구분한다면 인문대학에는 칼리지 오브 휴머니티스가, 문과대학에는 칼리지 오브 리버럴 아츠가 적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인문학을 정의를 내린다면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학문이며 나를 찾아가는 학문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인간을 능가해도 불가능한 것이 감정이 없다는 것이죠. 인공지능은 스스로에게 물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삶은, 또는 참된 삶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야말로 인문학에서 구해야 할 근본적인 물음이죠. 이러한 질문하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철학이라고 합니다. 철학으로 얻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거나 즐기는 것을 문학이라 예술이라고 부르고, 일련의 쌓인 인간의 행동들을 정리하고 기록하며 비판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부릅니다. 결론적으로 인문학은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인간이 걸어온 길의 기록이 역사라면 우리 인간이 올바로 가야 할 길을 밝히는 것이 철학이고, 문학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왔거나 가려는 길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휴머니티스, 즉 인문학의 범주에는 협의로는 문학, 사학, 철학, 문사철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넓게 해석하면 언어, 예술, 종교, 심리 등을 포함할 수 있죠. 이를 보다 넓게 해석하면, 광의로 해석하면 인간이 공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 영역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문학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인문학의 역할을, 첫째,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바른 이해로 나를 찾게 해준다. 즉 역사 공부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살펴보고, 문학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삶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철학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나를 찾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른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준다. 과거 위대한 역사와 지혜를 본받고 아름다운 삶이나 업적들을 분석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들여다보는 활동이죠. 세 번째 역할은 정확한 비판력과 관용 정신을 높여줍니다. 복잡한 세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는 비판력과 통찰력은 결국 인문학적 훈련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인문학의 기능, 즉 인문학의 기능은 아까 금방 보신 인문학의 역할 외에 추가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기능이죠. 첫 번째 기능은 창의성과 혁신을 길러준다고 합니다. 사회에서 가장 변화와 혁신의 속도가 빠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업과 창의적인 제품과 인재가 필요합니다. 인문학은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각도에서 사물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혁신의 실마리를 찾게 합니다. 두 번째 기능은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창의와 혁신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 이용하고 쉽게 재밌어야 하죠. 세 번째 기능은 자기 반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회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진보 사회로 나갈 수 있는 힘은 인문학적 정신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인문학과 기술, 과학기술의 융합이 사회적으로 용어되기 시작했죠. 고도의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간의 다양한 개성과 욕구에 부응하려면 사회 및
기업들이 과학기술력뿐만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을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의 통합적 훈련을 강화해야 됩니다. 산업혁명 이후 빠른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화로 물질 만능주의와 배금주의에 빠져서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효율성만 강조하여 인문학과의 인위적 통폐합, 그 다음에 인문계 진학의 기피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가 됩니다. 첫 번째 사진은 졸업 후 인문학의 저조한 취업률이고, 가운데 사진은 학생 대비 교수의 비율로 인문계열은 56대 44, 자연계열은 44대 56, 자연계의 절대적 우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 사진은 연구과제 및 연구부의 비교로 인문계열이 자연계의 8%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 연구개발비 가운데 인문계열의 비율로 2003년은 0.74, 2004년은 0.86, 7위로 절대 비교가 안 되죠. 이런 현상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학부생 전공 선택에서 인문계열이 절대 미달 상태인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특히 한국은 부족한 자원에 급속한 경제개발로 수출위주의 산업구조로의 전환으로 이공자연계 중심의 학제 개편은 계속 이어져 왔죠. 최근 불어닥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기 위한 산업구조 개편과 맞물려서 대학의 구조 개편인 프라임 사업은 2016년에서 19년 사이에 약 6천억 원을 대학에 투자하여 급속한 인문 예체능의 감소와 공과계열의 확대를 더욱 가속화시켜 왔습니다. 이는 곧 이공자연계열의 인기 상승과 사회 인문 계열의 소멸로 인문학의 위기를 가져왔죠. 60년대 이후 위기였던 한국의 인문학. 그러나 최근에 갑작스러운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열풍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또한 이러한 열풍의 의미와 본질은 무엇이며 바람직한 것일까요? 인문학의 세계적 열풍은 아마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후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 등과 더불어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인 것 같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은 스티브 잡스는 미혼모에서 태어나서 고졸의 양부 밑에서 자랐죠. 그는 1972년 오리건주 리드 칼리지 철학과를 입학했으나 가정 형편뿐 아니라 입양아임을 알고 방황하다가 6개월 만에 중퇴합니다. 한때 불교에 심취하여 인도 여행 및 승려가 되려고까지 하다가 일본 승려의 만류로 진로를 바꾸어서 1976년 21세 나이에 스티브 워즈니악과 부모의 착오에서 애플을 설립합니다. 애플 1, 2, 3를 내놓아서 최초로 개인용 컴퓨터의 혁명을 일으키기도 하죠. 하지만 1984년 맥킨토시 출시 후 독성과 사업의 부진으로 1985년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까지 쫓겨납니다. 이후 픽사와 넥스트를 만들어서 세계 최초의 상용 풀 3D 애니메이션 토이 스토리도 만들었지만 결국 97년 12년 만에 애플에 복귀한 뒤에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등 혁신적인 아이 시리즈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잡스는 2004년 췌장암, 2009년 간이식 수술 등으로 급격히 체력이 약화된 상태에서도 2007년 새로운 아이폰에 이어서 2010년 발표한 태블릿 PC 역시 폭발적인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나 2011년 8월 건강의 악화로 애플의 CEO직을 사임하고 잡스는 선불교 수행자로서 평생 채식을 하고 애플 제품도 단순한 디자인을 좋아했으며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이라고 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결국 10월 5일 56세에 너무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기 얼마 전 잡스는 2005년 스탠포드 대학과 대학 졸업식사와 2010년 아이패드 발표장에서 현재 세계인들이 새겨야 할 많은 얘기들을
남깁니다. 그의 말 중에서 애플은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접점에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는 인문학과 과학이 융합돼야 창의성이 이상적으로 발휘된다라는 강조하고, 현대 프로슈머라고 하는 다양하고 급변하는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려면 인간 이해를 위한 인문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잡스, 내가 소크라테스 또는 공자와 오후를 보낼 수만 있다면 모든 재산을 줘도 좋다라는 말은 스티브 잡스가 겨우 한나절 시간의 대가로 애플이 가진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추측해 본다면, 제대로 된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한 끼 식사를 하면 깊은 인문학의 이해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잡스의 사과에는 소비자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기술 혁신의 철학이 담겨 있죠. 인문학적 상상력과 예술적 창조성이 만날 때 소비자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기도 하죠.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문학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문학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서 두 학문이 융합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스티브 잡스 이후 세계는, 특히 한국에서는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인문학 열풍이 거세게 불어닥쳐 아직도 큰 영향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혁명적인 업적과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배워야 할까요? 삼성그룹에서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 현대자동차그룹에서는 역사적 인식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각 기업의 지원 연수 과정에서도 인문학적 특강은 반드시 포함시킵니다. 한국의 기업과 사회 및 국가에선 소위 인문학 열풍이 일어났으나 대학은 여전히 인문학에 대한 열정은 물론 인문학 계열은 여전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고 스티브 잡스는 공대생 전공학도가 아니라 철학과 6개월 중퇴자죠. 아이폰은 기술과 교양 인문학의 결합이 아이디어의 원천이었다라고 또 말한 바도 있습니다. 이는 각 기업에서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혁신적인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 지혜의 소유자를 원하는 것이지 인문학 전공자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IT와 AI의 기술 혁명적인 진보 속에서 인간의 원초적인 질문에 해답을 찾고 사회나 기업에서 당하지 않고 앞서가려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술도 중요하지만 인문학과의 결합이나 고전 인문학을 수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상상력이 문화기술과 만날 때 최고의 브랜드가 탄생한다고도 합니다. 앞으로는 창의력과 혁신의 시대이며 그 바탕에는 인문학이 있고 인문학의 기본은 또 고전입니다. 전문 지식에 대한 혁신은 물론 인문학적 지식을 쌓아가면 추종자가 아니라 리더의 조건이기도 하죠.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과 가치를 담고 있는지, 우리 삶이 가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야 원하는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은 진짜 나를 찾아가는 중요한 여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역사란 무엇이며 또 시대 구분을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두레박이었습니다.